내 오늘 이 아이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점지하였느니라. 송대감이 직접 며느리를 맞으러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주인인 권씨마님과 그녀의 딸 채령은 대감이 자신들을 보러 온 줄로만 알고 잔뜩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대감의 눈길이 머문 곳은 뜻밖에도 마당 한쪽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종 소연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장터 백성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송대감은 도대체 어째서 천한 여종을 며느리로 삼으려 한 것일까요? 송대감과 여종 소연에 얽힌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 소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만석과 어머니 끝순을 일찍 여의어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본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10살이 되던 해 소연은 권씨마님의 집으로 종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걸어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의 종살이가 시작되었고 깊은 서름도 그때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권씨마님의 댁은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반듯하게 얹혀 있었고 마당은 넓었으며 안채와 사랑채도 위엄 있게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번듯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으로 들어선 소연에게 그 반듯한 기와 지붕은 조금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소연에게 하루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녘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별들이 총총히 박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연은 억지로 잠을 쫓으며 우물터로 발길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차디찬 물을 길어 올린 뒤 마당을 정돈하고 나면 곧바로 장작더미 앞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는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채 가시지 않은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으나 고단한 노동은 쉴 틈 없이 밀려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두레박을 쥔 손은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고 솜의 끝동을 적신 물기는 팔뚝을 타고 내려와 살독을 애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거칠게 터진 손등과 갈라진 발 뒤꿈치는 아랑곳 없이 소연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역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겨울날의 빨래는 특히나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옷감을 비비고 또 비벼야 했습니다. 손끝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손등은 트고 갈라져 물이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물에 젖은 무거운 옷감은 어린 소연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워 몇 번이고 온 힘을 주어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치마자락과 소매 끝은 젖은 채로 마를 날이 없었고 바람이라도 세게 부는 날이면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냉기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빨래 방망이질을 하다 보면 손이 고바 손가락조차 잘 펴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내어 말해본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이 되어도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간신히 끝냈다 싶으면 곧바로 다른 고된 일이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으면 안채에서 소연을 찾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허겁지겁 달려가 일을 거들어야 했고 하나의 심부름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면 어느덧 해는 서쪽 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거미가 진다고 해서 소연의 하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마저 다 마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쓸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가물가물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야 소연은 비로소 고단한 손을 잠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끼니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권씨마님 댁 식구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을 물리고 나면 소연은 그제야 남은 식은 찬밥 한 덩이와 숭중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도 소연에게는 제대로 된 소못 한 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들이치는 헛간 구석에서 가마니를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잠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집단을 품에 안고 버텼으며 또 어떤 날은 아궁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졸다가 그대로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연은 누구를 원망하는 말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을 힘들게 한 것은 몸을 축내는 고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권씨마님은 성미가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소연부터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 책임은 늘 소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일이 잘못된 연유가 무엇인지는 권씨마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씨마님의 기분이 상하면 그것만으로도 소연은 호된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권씨마님은 입버릇처럼 소연을 천한 것이라 불렀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매서운 말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천한 것아 이게 닦은 것이냐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어린 소연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곤 했습니다. 그래도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에 맺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울분이 뜨겁게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으나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 몸소 배워버린 것이지요. 권씨마님의 딸인 채령은 어미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습니다. 채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소연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자연스럽게 소연에게 떠넘겨졌고 심술이 돋는 날이면 공연히 소연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소연이 공들여 해놓은 일을 트집 잡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소연의 잘못인 양 뒤집어 씌워 끝내 권씨마님에게 매서운 꾸지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연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그 성정은 누구보다 고왔습니다. 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날들이 이어져도 남이 아파하거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제 입에 풀칠할 양도 넉넉지 않았으나 길가에 쓰러진 강아지를 보면 먹을 것을 덜어 나누어 주었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토록 고달픈 세월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맑은 눈망울 또한 변함이 없었지요. 시간은 덧없이 흘러 10살 어린아이였던 소연은 어느덧 17 처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키만 훌쩍 자랐을 뿐 집안의 온갖 뚜분 일은 여전히 소연의 몫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권씨마님은 딸 채령을 데리고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연은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두 사람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손목이 끊어질 듯 저려왔으나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권씨마님과 채령은 장터에서 구경한 비단 이야기와 새로 장만한 놀이개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들뜬 웃음소리가 길가에 가득 퍼졌습니다. 소연은 그저 짐꾼처럼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세 사람이 좁은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허름한 행색에 천기용이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고 초라했으나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안광이 서려 있었지요. 천기용은 권씨 마님과 채령 그리고 소연을 차례로 응시하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셋 가운데 훗날 정경 부인이 될 관상이 보이는구나. 그 한마디에 권씨 마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곧장 채령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히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이 아니면 누가 그런 귀한 운명을 타고났겠느냐는 심산이었지요. 권씨 마님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딸이 예사롭지 않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채령 역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 소연을 가소롭다는 듯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서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팔자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소연은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기용은 그 뒤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눈길로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권씨 마님도 채령도 그리고 짐을 들고 있던 소연도 그 뜻을 짐작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권씨 마님은 노인의 예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채령 또한 자신이 장차 대갓집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전보다 더욱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두 사람의 헛된 기대는 날이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았고 며칠째 눈발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독대마다 눈이 수북이 쌓였고 우물과 두레박은 밤새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시린 밤이면 권씨 마님이 머무는 안채에서는 화롯불이 붉게 타올랐고 채령은 두툼한 소미불 속에 발을 묻은 채 주전부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추운 밤에도 얇은 무명 저고리 한 장에 의지한 채 마당을 오가며 고된 일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떴었던 눈발이 다시금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혹여 장독대 뚜껑이 눈의 무게에 밀려 열리지나 않았는지 살피려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밟혔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연신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담장 모퉁이 어둑한 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둠과 눈에 가려 그것이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가 버려둔 집더미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분명한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천기용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염과 머리칼에는 하얀 눈꽃이 서려 있었고 해진 옷자락은 이미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손길로 노인의 손목을 짚어보니 살결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디찼습니다. 다행히 숨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진 추위 속에 이대로 두었다가는 천기용이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칼바람 또한 살을 내는 듯 매서워졌습니다. 덜컥 겁이 났으나 소연은 차마 노인을 외면한 채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다급히 안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권씨 마님이 화로를 사이에 두고 딸 채령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권씨 마님은 미간부터 찌푸렸습니다. 천한 것이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을 피우느냐며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간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님, 대문 밖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듯 하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부디 헛간 한 구석이라도 내어주십시오. 그러나 권씨마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매몰찬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에 길가에 쓰러진 자가 어찌 온전한 사람이겠느냐. 어디서 재수 없는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느냐며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곁에 있던 채령 역시 인상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저런 불황자를 들였다가 화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남 걱정은 무슨 남 걱정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욱 깊이 몸을 낮추어 읍소했습니다. 마님, 제 밥그릇을 줄이셔도 좋습니다. 잠을 줄이고 일을 더 하겠사오니 제발 저 노인분을 헛간에라도 눕게 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의 숯불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권씨 마님은 못마땅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헛간 한쪽만 내어주마. 하지만 저 노인이 살든 죽든 모든 책임은 내 놈이 져야 할 것이다. 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날로 너 또한 이곳에서 쫓겨날 줄 알거라. 소연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려 감사 인사를 올린 뒤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연 혼자의 힘으로 천기옹을 헛간까지 옮기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의식을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성한 어른을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끌고 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사랑채 뒤편에 머무는 머슴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머슴은 한밤중에 잠을 깨워 성가신 일을 만든다며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눈보라 치는 밤에 쓰러진 노인까지 들이자고 하다니 괜히 일거리만 늘리는구나. 머슴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두 손을 정성스레 모아 간청했습니다. 마님께서 헛간 한 구석에 눕히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무뚝뚝한 얼굴로 혀를 차던 머슴이었지만 권씨 마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에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소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눈더미 속에 쓰러져 있던 천기옹을 부축하여 마당 안으로 조심스레 데려왔습니다. 노인의 몸은 젖은 소미불 마냥 축 늘어져 있었고 물기에 젖은 옷줄기는 무겁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머슴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귀찮은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으나 소연은 곁에서 노인의 팔을 단단히 붙든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노인을 들여놓은 뒤에야 소연은 짧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엌일과 허드렛 일을 도맡으며 몸소 익힌 살림의 지혜가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소연은 노인의 몸을 곧바로 불기운 가까이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곁에서 일하며 배운 바에 따르면 꽁꽁 얼어붙은 몸을 갑자기 뜨겁게 달구는 것은 오히려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헛간 바닥에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아궁이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재를 자루에 담아 집 아래에 받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아궁이에서 차가운 바닥 대신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온기가 스며들게 하려는 속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에서 남은 무명천 조각들을 가져다가 노인의 손과 발을 정성껏 감쌌습니다. 찬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두 손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감싸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 소연의 손끝까지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소연은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무렇게나 먹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숭주를 조금 떠다가 미지근하게 식힌 뒤 한 모금씩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기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챙길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굳은 밥을 그대로 내놓는 대신 죽을 오랫동안 쑤어 물게 만든 다음 조금씩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음식에 탈이 날까 걱정되었던 까닭입니다. 소연의 정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멍석과 해진 집단을 끌어다 헛간 문가에 세워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다 보니 어느덧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한기가 가득했으나 헛간 안만큼은 처음보다 훨씬 아늑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노인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노인의 가슴팍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저고리 한 장만 걸친 채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었으나 추위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기용은 그 밤 내내 열기에 취해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의식은 아득했고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위태로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어렴풋한 정신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밤새 곁을 지켰음을 천기용은 흐릿한 의식 너머로 짐작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도 노인은 여전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결만큼은 전날 밤보다 한결 고르고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새벽 일찌감치 몸을 일으키기 전 노인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한 소연은 그제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고열은 쉬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이마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잠시 정신이 드는가 싶으면 이내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소연은 그런 노인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하루에도 몇 번씩 헛간을 드나들었습니다. 낮 동안 권시마님의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부엌에서 숭중을 떠다 헛간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장터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노인의 이마를 짚어보고 숨소리가 고른지 살피며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먹였습니다. 소연은 노인에게 줄 먹을 것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자신의 밥상에서 겨우 건져낸 몇 숟가락의 음식을 아껴가며 노인에게 정성껏 먹였습니다. 본래부터 소연에게 주어지는 몫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밥과 묽은 죽이 전부인 상에서 조금씩 덜어내다 보니 소연의 배는 갈수록 비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헛간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헛간 문을 열었을 때 천기용은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는 여전했고 손끝도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두 눈만큼은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숭중 사발을 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지요? 천기용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네 덕에 내가 살았구나.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본래 생색을 낼 줄 모르는 맑은 심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은 그쳤다 싶으면 다시 내리기를 되풀이했고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노인이 겨우 몸을 가누게 되었다고는 해도 당장 길을 떠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권씨마님은 이 상황을 몹시 마땅찮게 여기며 소연을 볼 때마다 눈꼬리를 치켜 세웠으나 이미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놓은 마당에 차마 다시 눈밭으로 내쫓으라는 말까지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헛간에 몇 주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소연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 하나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그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누워있는 늙은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헛간의 공기가 소연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가 모두 저문 깊은 밤이면 소연은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척하며 남몰래 헛간에 들렀습니다. 소연은 작은 사발에 따스한 숭죽을 정성껏 담아오거나 먹고 남은 죽을 소중히 데워 천기용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잠시 곁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기용도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와 공양을 올려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뿐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소연은 생색 한 번 내지 않았고 굳이 묻지 말아야 할 것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듯 사람답게 대하는 소연의 진심 어린 모습이 날마다 이어지자 노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칼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자 소연이 그 틈을 낡은 철단으로 꼼꼼히 막으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천기용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 늙은이를 보고도 무섭지 않았더냐? 소연은 탯단을 만지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천기용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꾸밈도 없고 보태지도 않은 채 그저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 천기용은 밤마다 조금씩 소연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게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숭중 사발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하면 오늘 몸은 좀 어떠했는지,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조용히 한마디 묻는 정도였지요. 소연 역시 길게 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안이 몇 번 오가다 보니 조금씩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기용도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들은 자잘한 일들을 덤덤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헛간의 긴 밤은 짧은 대화 몇 마디로 조금씩 덜 추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기용은 소연이 숭중사발을 거두려 하자 문득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를 그냥 두고 가지 않았느냐? 소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천기용은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괜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더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참으로 막막하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기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에는 잠시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려 했지만
소연이 미리 막아둔 뒷단이 그 기운을 조용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정적 속에서 소연을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배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자란 양반가 애기씨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제 처지가 아무리 고단해도 마음까지 비뚤어지지 않았고 모진 고생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기용은 그런 소연에게 차츰 깊은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천기용이 소연을 바라보는 눈길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목숨을 구해준 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소연이 지닌 어진 심성과 그 바탕에 깔린 슬기로운 됨됨이는 천기용의 가슴 속에 귀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어느 지체 높은 가문에 들여보낸다 해도 결코 뒤처지거나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은 소연의 한결같은 태도였습니다. 소연은 천기용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거지 보듯 업신여기며 외면할 만한 몰골이었음에도 소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온전하게 대우했습니다. 병든 몸을 살필 때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했고 어른을 대할 때는 마땅히 갖춰야 할 예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꾸밈 없는 진심이 오히려 노인의 마음에 더 깊은 자욱을 남겼습니다. 어느 깊은 밤 천기용이 헛간 문 너머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간 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걷히고 별빛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마음씨는 하늘도 분명 알고 있을 게다. 소연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천기용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어느덧 몇 주가 더 흐르자 매섭던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살을 내던 칼바람도 한결 잦아들었고 지붕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도 낮으면 가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이제 길을 떠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늘 하던 것처럼 조용히 헛간으로 가서 마지막 숭중 한 사발을 내놓았습니다. 천기용은 그 사발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이른 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발을 내려놓고 소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으면서도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너의 은혜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잊지 않으마.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더 이상의 긴 사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지난날의 곡절도 자세히 밝히지 않은 채 노인은 이른 새벽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소리 없이 여닫힌 헛간 문 너머로 쌓인 눈 위에는 바깥길로 향하는 희미한 발자취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권씨마님은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천한 거지 행색으로 기어들어 오더니 식충이 노름만 톡톡히 하고 떠난 모양이구나. 옆에 선 채령 또한 한심하다는 눈길로 소연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소연은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허리를 숙여 헛간 구석구석을 갈무리했습니다. 바닥에 깔았던 진뭉치를 치우고 멍석을 정성껏 말아올리며 천기용이 머물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덧없는 소리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숭중한 사발을 소중히 받쳐들던 천기용의 그 형형한 눈매와 온화한 기품은 소연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울림으로 새겨졌습니다. 그 일이 훗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라고는 소연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천기용이 떠난 뒤 권시마님 댁에도 조금씩 다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자 채령의 혼담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고 중매쟁이 안악도 자주 드나들었지요. 그러자 권시마님 댁 안팎도 전부 다 분주해졌습니다. 권시마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태연한 듯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장터 백성들 사이에서 들었던 천기용의 말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경 부인이 될 상이 있다는 그 한마디는 시간이 흘러도 권시마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채령은 언젠가 더 높은 집안으로 들어가게 될 아이라는 믿음도 날이 갈수록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혼처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령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제 앞에 놓인 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지요. 어떤 이는 키가 작다 하였고 어떤 이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집안이 반듯하다 싶으면 다른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살림이 넉넉하다 싶으면 또 다른 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혼담마다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권시마님도 그런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귀한 팔자를 타고난 딸이니 그만한 배필을 골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혼담이 들어왔다가 흐지부지 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자 권시마님의 마음에도 서서히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갈 팔자라 해도 좋은 혼처가 늘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에 드는 자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번 혼담을 놓치면 다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런 날이 이어질수록 채령은 전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채령은 치장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모양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비녀나 저고리 빛깔에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얼굴빛을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은 혼처가 들어온다는 말만 들려도 온종일 들떠 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화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그 화는 늘 소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럴수록 소연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채령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소연을 불러시켰습니다. 머리빗과 비녀를 챙기는 일도 소연의 몫이었고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일도 소연의 몫이었지요. 채령은 이 옷을 꺼내오라 했다가 막상 가져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였고 다시 다른 옷을 가져오게 한 뒤에도 또 마음을 바꾸곤 했습니다. 머리를 빗기는 일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뜻과 다르면 다시 풀게 하고 다시 빗게 하며 끝없이 손질을 시켰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불려가는 일이 이어져도 묵묵히 견뎌냈지요. 그러나 혼담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면 채령의 짜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머리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옆에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아. 채령은 마음이 편치 않을수록 소연을 더 자주 불러세우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연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채령의 눈에는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소연의 손끝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채령의 마음이 이미 조급해지고 비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시마님도
그런 딸의 곁에서 소연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집에 흉이라도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안에 쌓인 초조함과 신경질은 늘 가장 만만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채령의 옷을 털고 장신구를 챙기고 따뜻한 물을 데우고 터진 곳을 꿰매었으며 거울 앞에서 치맛자락과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바로잡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채령의 비단 치마에 묻은 작은 얼룩을 지우려고 등잔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벌써 붉게 달아올랐지만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지요. 소연은 입술을 다문 채 천을 적셔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헛간에서 천기용과 나누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치맛자락을 문질렀지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에게 그때의 일은 고된 날들 사이로 문득 떠오르곤 하는 지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채령은 여전히 더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날만 바라보며 지냈고 소연은 그런 채령의 뒤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천기용이 헛간을 떠난 지도 어느덧 꼭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담장 너머 버드나무 가지에는 연한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서는 참새가 제잘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새 계절을 맞고 있었지요. 소연도 여전히 예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치마를 정리하고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람이 스미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지요. 운명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새벽부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식사를 올리고 마당을 쓴 뒤 채령의 방 앞에 따뜻한 새순물을 가져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담장 너머 버드나무에서는 새 한 마리가 한가롭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 마리쯤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 마리의 말이 내딛는 발구름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지요. 마치 땅이 진동하는 듯한 위세였습니다. 소연은 세수대야를 든 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바깥에서는 장터 백성들이 하나둘 몰려드는 기척도 느껴졌습니다. 이 소란을 먼저 듣고 밖으로 나온 것은 권씨 마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권씨 마님은 이내 눈을 크게 떴지요. 대문 앞에는 군관들이 엄숙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 하나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 들이운 휘장은 고운 비단이었고 앞뒤로 늘어선 하인들의 차림새도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차가 이 작은 고을은 물론이거니와 제 집 앞에 멈추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권씨마님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장터에서 들었던 천기용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가문의 자제 중에 훗날 정경부인이 될 상이 보이는구나. 권씨마님의 얼굴빛이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마음은 한꺼번에 들뜨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토록 위험 있는 행차가 제 집 앞에 멈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채령의 혼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권씨마님은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채령을 불렀습니다. 채령아, 어서 나오너라 어서.
채령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권씨마님이 다가가 귓속말을 건네자 채령의 얼굴도 금세 붉어졌지요. 채령은 얼른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저고리 고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수줍은 표정을 지은 채 어미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권씨마님은 거의 버선발로 뛰어나가다시피 하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가마의 휘장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송대감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에는 가볍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그 풍채와 기품만으로도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권씨마님은 허리를 굽히며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황송하옵니다. 채령도 어미 뒤에 서서 조신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송대감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채령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기다렸지요. 기대감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대감은 두 사람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권씨마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채령도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멈칫했지요. 송대감의 눈길은 권씨마님에게도 채령에게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선 송대감의 걸음은 어느 한 곳을 향해 곧장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송대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마당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세수대야를 손에 든 채 담장 곁에 서 있던 소연의 앞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감의 행차에 놀란 소연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와 빛바랜 치마,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까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소연의 모습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대감은 소연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안에 모여있던 장터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군관들과 하인들은 물론 권씨마님과 채령, 그리고 당사자인 소연조차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요가 내려앉은 그 순간 송대감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위엄 높은 대감이 마당 구석에 서 있던 비천한 종 앞에서 정중하게 머리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세수대야도 금방이라도 떨어뜨릴 듯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송대감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찾는데 꼬박 1년이 걸렸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낮고 다정한 그 목소리는 한겨울 헛간에서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천기홍의 차디찬 손을 보듬어 쥐고 밤새 지켜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입술이 가르르 떨렸습니다. 어르신, 송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던 몸이었단다. 눈 속에서 목숨이 다해가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살렸다. 그 뒤 억울함이 밝혀지고 누명도 벗게 되어 잃었던 자리도 되찾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너를 찾으러 이곳에 온 것이다. 마당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권씨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채령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예전에 그 허름한 천기홍이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송대감은 떨고 있는 소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그리고 그 마음씨와 됨됨이 또한 참으로 귀하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하고자 한다. 그 말이 마당 안에 울려 퍼지자 담장 너머로 봄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도단한 연한 잎사귀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권씨 마님의 두 무릎은 힘없이 꺾여 바닥에 닿았습니다. 채령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천기용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했던 예언의 뜻이 그제야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정경부인이 될 관상은 권씨 마님도 채령도 아닌 바로 소연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소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세수대야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저 고개를 깊게 숙여 송대감 앞에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날 아침 본당 안에는 눈부신 햇살이 가득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맑은 빛은 낡아 빠진 무명 저고리를 걸친 소연의 어깨 위에도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소연이 가마에 오르기로 한 날에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르고 맑았습니다. 담장 너머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봄의 온기는 마당 위로 따스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곱디고 온 비단 옷을 몸에 걸쳤습니다. 송대감의 하인이 정성스레 챙겨온 연분홍 저고리와 옥색 치마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모진 바람에 그을린 얼굴이 그 고운 옷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연이 그 옷을 입고 가만히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눈빛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결코 흐려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봄볕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씨 마님과 채령은 마당 한쪽 구석에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씨 마님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채령은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돌리며 눈길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평생을 굳게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만 해도 부풀었던 마음은 이제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소연은 가마에 올라타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권씨 마님이 서 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허리를 굽혀 숙였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서러움을 굳이 들추어내지도 않았고 가슴 속에 맺힌 원망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시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인연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의연한 자태를 곁에서 지켜본 송대감은 아무런 말 없이 소연을 가만히 응시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성품과 마음그릇이 참으로 귀하고 높다는 생각이 다시금 확신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찬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고 호위하는 군관들이 앞뒤로 열을 지어 길을 열었습니다. 장터 백성들은 담장 밖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 놀라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비볐고 어떤 이는 옆 사람의 소매를 붙들고 저 아이가 정말 소연이가 맞느냐며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부터 권씨 마님 댁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소연이 송대감 댁의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본 장터 백성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웅성거렸습니다. 소연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가마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지난 8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찬물을 길어 나르던 일이며 바람이 들이치는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던 추운 밤들, 그리고 채령의 갖은 구박을 견디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다가
다시 고요히 멀어져 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차오를 것 같았지만 소연은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억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모진 시간을 관통하면서도 자신의 본심과 마음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을 소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대감의 저택은 크고 웅장하며 넉넉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탁 트인 마당은 넓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고고한 품격과 기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송대감의 댁으로 처음 발을 들이던 날, 소연은 매 순간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세간들의 마음을 뺏겨 넋을 잃지도 않았으며 권세 높은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곳에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부족한지, 어떤 일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늘 먼저 헤아리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송대감의 아들은 처음에 부친의 뜻을 전해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한때 천한처지로 남의 집 살이를 하던 이를 집안으로 들여 며느리로 삼겠다는 결정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결코 경솔한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문의 대를 이을 배필을 정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송대감의 아들은 서둘러 마음을 정하기보다 소연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연은 낯설고 커다란 집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들뜨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예법을 아는 태도가 분명했으며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동안 송대감의 아들은 소연의 사람됨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차원을 넘어 진정으로 소연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날 혼례를 치르던 날 처음으로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소연의 모습을 본 장터 백성들은 저마다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고운 비단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소연의 얼굴에는 모진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단정함과 강인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 된 뒤에도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힘겨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을 대할 때에도 결코 목소리를 높여 위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송대감 댁 하인들도 소연을 대하기를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종노릇을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윗사람이 되어 나타났으니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그저 눈치만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런 기색을 다 안다는 듯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물덩이를 나르는 아이가 힘겨워 보이면 다가가 가만히 손을 보태주었고 부엌 길이 밀려 있으면 말없이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곤 했습니다. 누군가 서툴게 일을 하더라도 곧바로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 사정부터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조심스러워만 하던 하인들도 차츰 소연 앞에서는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엌 하인 하나가 실수로 아주 귀한 사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소연의 눈치만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우선 손부터 이리 내보아라. 그 따뜻한 한마디에
부엌하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소연은 더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그 따뜻한 심성은 집안 식솔들 사이로 조금씩 번져나갔습니다. 덕분에 송대감 댁의 하인들은 소연을 그저 엄하기만 한 안주인으로 대하기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연 또한 그들을 결코 하찮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고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솔 중 누가 아프면 정성껏 약탕을 챙기게 했고, 집안일로 마음이 상한 이가 있으면 잠시 불러앉혀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리 한결 온화하게 변해갔습니다. 소연의 남편 또한 학문이 깊고 성품이 반듯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소연의 됨됨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거리가 처음부터 단숨에 좁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법도를 지키느라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남편 역시 그런 소연의 낯가림을 헤아려 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천천히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받을 때면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고 마당에 꽃이 피면 함께 보자며 소연을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깊은 밤 남편이 글을 읽다가 소연이 가져다 놓은 숭중사발을 받아들 때면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소연은 그 곁에 앉아 등잔불 심지를 바로잡거나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글 속에 담긴 어려운 이치를 길게 늘어놓기보다 밖에서 들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책에서 읽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에 짧지만 명징한 자신의 생각을 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학문과 덕망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도 그의 이름은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소연은 묵묵히 집안의 기틀을 지켰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빠뜨리는 일 하나 없었고 앞장서서 나서지는 않았으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소연이 품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그녀의 삶이 되어 흐른 셈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나라에서 내린 교지가 도착하던 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맑았으며 바람 또한 잔잔하게 불어왔습니다. 소연은 단정하게 앉아 두 손을 정갈하게 모았습니다. 마침내 정경 부인의 교지를 받아드는 그 손은 지난 세월 동안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고 장작을 패며 고된 빨래를 두드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위로 따스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장터에서 허름한 차림의 천기용이 소연을 바라보며 했던 예언이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눈길이 처음부터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장터 백성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권씨마님과 채령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채령의 혼담은 번번이 어긋났고 권씨마님이 그토록 굳게 믿고 기대했던 영광도 끝내 채령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헐뜯고 오로지 제 복만 믿으며 살아온 옹졸한 마음은 결국 사람의 삶을 더욱 좁고 외로운 길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귀한 비단옷을 입고 금지옥엽으로 자라났다고 해서
절로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본래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좋은 옷을 걸치고 자라지도 못했으며 글어를 배워 지식을 쌓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남긴 찬밥을 먹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구석진 방에서 잠을 청하며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에게는 단 한 가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나날이 이어져도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고든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목숨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보다 자비로운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바로 그 성심이었습니다. 반면 권씨 마님과 채령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이 본래 귀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제 복락만을 탐했던 옹졸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하늘이 무턱대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본심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세월이 흘러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하늘이 굽어보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알아본 그 귀한 성품은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제 빛을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소연의 삶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